며칠 전 나이브TV 소개 트윗을 인용해서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 불평등이 심한 세상, 일자리가 줄어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어떤 기적을 선물할까요? 기본소득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불평등 해소책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을 때는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빈부격차의 의미가 없는 절대적 빈곤에 모두가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여 모두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기본소득은 의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전제는 틀렸습니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언제나 기존의 일자리 중 일부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만들지만 줄어드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곤 합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서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그에 따르는 요구가 더 많아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급하든 부자와 빈자의 간극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으론 상대적 빈곤으로 야기되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진 못합니다. 자산 액수의 간극은 그대로지만 오히려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올 뿐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절대적 빈곤 국가가 아닙니다. G7에 필적하는 선진국이며 저소득층의 고통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소책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해결책일 뿐입니다. 불평등은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은 없지만 점진적으로라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조삼모사식에 그마저도 지속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에 매몰되어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즌3로 돌아온 나이브TV, 저는 블랙카우 BC입니다. 네, 호구맨님 인사 주시죠. 네, 호구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우리 지난 에피소드가 네. 초유의 6명. 네. 예. 6명 녹음이었는데 그 지난주에 그렇게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저기 링 장군님 계셔가지고 3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간만에 2명이서 하니까 뭔가 좀 썰렁해. 아, 한 썰렁한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일단 이제 공간이 넓어서 좋습니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꽉꽉 그렇죠. 차가지고 붙어서 해가지고. 또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4인실을 사용하는데 저희 지난번에 6명이니까 6인실을 썼잖아요. 네네. 이 편집할 때 들어보니까 네. 사람이 많은데도 오히려 소리가 약간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 이 그 녹음실 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그리고 뭔가 편집할 때 이제 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약간 노이즈가 있으니까 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 그 편집 좀 오디오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2명 이상 소리 섞여 들어올 때.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 많은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방송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모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담을 진행을 할 때는 오디오 물리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원래 이제 모여서 사람들끼리 우르르 모여서 잡담 나누는 그 현장감을 그대로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디오 물리는 거는 의외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요? 예. 다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제 좀 의식을 하신 거지. 네, 맞아요. 했으니까. 예. 고라웅도 뭔가 의식을 했는지 네. 드립을 많이 안 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아직까지 좀 더 조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려면은 자꾸 불러내서 훈련을 시켜야 돼. 일단 좀 불러 제사 한번 지내고 해야 되는데 언제 제사 지내나 몰라. 예. 그래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주를 쉬고 네. 편집을 하니까 네.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그러니까 하던 거 계속 해야 돼. 이거. 맞아요. 네. 이게 귀찮아도 해야 되겠어 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좀 대본 같은 거 쓰려고 할 때도 지난주에 이제 대본 그게 대부분의 대담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짤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도 대본 쓰는데 왜 이렇게 글도 안 써지고 왜 이렇게 눈에 안 들어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쭉 하다가 쉰 탓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뭐라고? 사람 몸이 참 쓸모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이것도 하다가 잠깐 쉬면 또 그 리듬을 놓치는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저희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친절한 이순씨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휴식중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브 TV는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는 컴닉스 컴퓨터와 함께합니다. 연락처 070-8742-9595입니다. 컴퓨터 조립 및 수리, 네트워크 공사, 대량 납품 전문이고 소프트웨어 문제는 원격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 TV는 달품은 농장과 함께합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물파 팔로잉 부탁드리고요. 여기 연락하시면 대표 상품 청란과 청개육이 있고 제철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콩, 그다음에 서리태콩. 예, 서리태콩, 그리고 여름에는 찰 옥수수. 옥수수 굉장히 답니다, 이거. 여기 미숫가루도 하시지 않았던가요, 여름에? 미숫가루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확인해 보고 네. 아무튼 철마다 나는 것들을 좀 메이저한 것들은 다들 다 취급을 하시니까 대체로 취급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용하실 만한 게 꽤 있을 겁니다. 네, 청란은 거의 청란이랑 청개육은 1년 내내 그렇죠. 네,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쌀은 주로 가을, 네. 고춧가루 거의 대부분이 가을에 많이 나와요. 여름에 그렇죠. 이제 옥수수 그렇죠. 나오고요. 자, 좋은 상품들입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뭐 지난 한 주에 있었던 현안들을 짧게 한번 다뤄보고 그러고 이제 또 지나가도록 합시다. 아, 네네. 현안들이 있는데 이 빈곤율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분께서 이제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네. 뭐 방법이 아니겠는가. 네. 예수님까지 인용해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 예전에 이제 저희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율 추이 이런 걸 네. 좀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제 이것은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인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네. 건 이제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 상대적 빈곤율이 2011년에 일단 시장 소득으로 19.6% 시작했습니다. 네. 아, 참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갖는 분들을 우리가 상대적 빈곤에 놓였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거는 이제 인구 대비를 해서 몇 퍼센트가 네.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냐? 네, 중위소득보다 이하. 네. 절반,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네네.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 소득을 봅니다. 하나는 시장 소득이고요. 네. 시장 소득은 그러니까는 뭐 모든 종류의 소득을 네. 통틀어서죠. 뭐 그게 임금이 됐던 네. 또는 뭐 금융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얻는 소득을 말하고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은 이 시장 소득에다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네, 그걸 이제 보통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코로나 지원금들, 네, 재난지원금. 네, 재난지원금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뭐 기초생활보장, 네. 네, 이런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공적 이전 소득을 받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 소득을 가지고 일단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근 10년 동안 2019년까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1년 19.6%에서 시작돼가지고 2019년에는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20.8%가 네, 그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는 분들이고요. 대신에 이제 정부의 어떤 복지 시스템에 의해서 복지 지원을 받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처분 가능 소득을 가지고 보면은 2011년에 18.6%로 네.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에는 그게 16.3%로 낮춰졌다는 거죠.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2.3% 포인트 낮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심지어 이제 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네. 그 과정에서도 뭔가 정부의 복지 시스템은 조금씩 계속 개선 내지는 뭔가 그 지출이 많아지고 있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처분 가능 소득에 의한 상대적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소득이랑 잘 비교를 해보면은 시장에서 이 격차는 느리지만 계속 벌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상대적 빈곤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발표했었던 뭐 진위계수라던가 네. 아니면 오분위 배율이라든가 보면은 어떤 양극화의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뭐 이제 그게 말하자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방향으로 보면은 격차를 벌이는 걸 냅두고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추세적으로.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그 복지 지출, 그러니까 정부 예산 전체 중에 복지 지출 비중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일단 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닌지는 네. 뭐 차치하고라도 일단 필요하니까 계속 늘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불평등이라는 게 그 수치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대입을 해도 납득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감정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매체에서 부추기는 면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 뭐 생활 밀착력 예능 같은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사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집에 뭐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뭐 해먹고 사는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디 가서 어떻게 노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기 과시를 많이 하잖아요. 은근히 보면은. 네. 거기다가 이제 SNS도 이제 사진 기반의 SNS가 보편화되니까 재력 과시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열풍 불면서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 대부분 쪽박 찬 사람들이 나 쪽박 찼다고 글 올려가지고 막 널리 퍼뜨리지는 않잖아요. 몇 명의 확 부자 된 사람들이 이제 과시를 하니까 그거 보면서도 말하자면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픈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 있었죠. 벼락 거지 됐다고. 네. 그러니까 나는 집을 안 샀더니 네. 거지가 됐다. 그게 정확하게 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조장한 면이 예. 있는 거죠. 업자들이 연구를 하게끔 계속 부추긴 면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 과시가 하나의 컨텐츠가 돼가지고 자기 과시가 또 다른 부를 만드는 그런 이상한 지금 미디어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 과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과시를 조장하는 풍조가 일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도 보면 인스타에 가보면은 다 잘났어. 그럼요. 다 부자고 다 천재고 다 잘 빠졌고 다 잘생겼고 그래. 네. 근데 실제로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계산을 안 해요. 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매년 네. 사용했던 정부 지출을 기본소득 형태로 네. 나눠줬을 때, 전 국민에게 나눠줬을 때 한 네. 가구나 아니면은 개인이 1인당 네. 얼마나 돌아가는지 따져보고 단순하게 그냥 지금 예산 통으로 때려박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준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못 줄이지. 그러니까 이런 퍼센트 추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데 자꾸 왜 뭐 얼마 전에 무슨 예수님까지 끌어와가지고 이재명 지지자 단톡방 이렇게 누가 또 캡처된 거 보니까 빨리 부자들 때려잡고 기본소득 400만 원씩 받아야 돼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니 부자들 때려잡으면 그러면 재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뭐 그건 둘째치고
그 양반은 진짜 참으로 한심하신데 그 저기 이건희 재산 지금 뭐 이건희가 아니고 그냥 누구야 그 이재용 재산 예. 이재용 재산 통으로 몰수해도 기본소득 100만 원도 못 줘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한 달도 못 버티죠. 한 달도 못 버텨. 일회성으로 끝나 이재용 한 명이. 뭐시 전 국민 400만 원씩 주려면 우리가 지구 정복해야 될 걸? 지구 정복해서 식민지 한 10개 좀 굴리고 그 식민지 사람들 완전 굶어 죽이면서 다 등골 뽑아오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뭐 또 이 상대적 빈곤율에서 그러니까 2.3% 포인트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네. 10년 동안. 네. 이게 뭐 얼마 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전체 국민 인구로 하면은 1%면은 57만 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크죠. 그 57만 명이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네. 반대로 1% 늘어나면은 57만 명만큼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따가 이제 뒤에 그 저기 문재인 정부 그 대정부 보고서에도 이제 이런 얘기 그 복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아무튼 네, 그때 다시 네. 더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현안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짧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네. 일단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면서 네. 그 지방선거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제 서울시장 자리하고 경기도지사 자리. 네네. 뭐 아무래도 인구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저는 좀 웃긴 게 이 선거를 이재명 어떤 그 보호용으로 이재명 보신용으로 활용한다는 걸 이제 숨기질 않아요, 얘들이. 방탄선거라고 하던가 이런 네. 거.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했었죠. 새누리당에서 박근혜를 네. 지키자.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그 남경필 지사도 네.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이런 일성을 남기고서 근데 결과적으로 당선은 됐습니다. 그때 남경필 지사가. 네. 그래서 4년을 했는데 뭐 하여튼 이재명 단일 대우 뭐 사실 대선 때도 이제 이재명으로 원팀 뭐 그 연장인 거죠.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게 이제 그냥 이재명 감옥 가니까 우리 감옥 안 가게 막겠다는 걸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게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을 마치 그 뭐 전두환 시대나 박정희 시대 때 탄압받는 그렇죠. 야당 네.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지난 선거가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인민 재판이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면 이재명은 무죄가 되는 거고 지금 낙선했으니까 유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이 예전에 비판받을 때도 얘네들 법치를 모르는 애들이다. 떼법이다. 네. 예? 뭐 수사 받고 유죄 받았어도 전과가 있어도 네. 그냥 뭐 선출직으로 당선만 되면은 국민한테 인정받은 양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사실 좀 전통 있는 나쁜 자세를 굉장히 더 심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튼 이제 그래서 몇 가지 뉴스를 보자면은 뭐 3월 28일 날 안민석이 이제 뉴실스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은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온 다음에 종로 의원으로 출마해서 대선으로 거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로 의원이 된다는 거는 2024년 그 총선을 말하는 네네. 거죠. 예. 이낙연 대표 지었고 지금은 그 누구야 감사원장 했던 그 사람이 최재형이요? 예, 그 사람이 지금 당선이 된 거고 이번 대선 때 보궐로. 보궐로? 저 그쪽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예. 배지 달았죠. 네. 잠깐이라도 확인해 볼까? 아니면 어떻게? 아, 네, 당선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에 이재명이 조기 등판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님을 또 이제 거론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학습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대선 떨어지고 당권을 잡고 대권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5월 지방선거의 조기 등판론인데 저는 조기 등판론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이 고문이 백의종군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 뭔 백의종군이? 이재명이 백의종군 한다면은 이건 백의종군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수의종군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수위? 감옥 가서 종군하시고 백의종군하면서 헌신하는 이재명에게 헌신하라는 말을 붙이니까 그 자체로 참
하나의 그 개그 포인트가 된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아무튼 뭐 지방선거에 기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에 적절하게 기여하는 것이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착한 성비보다 추진력 있는 강단형이 이제 시대 정신이다 그런 소리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동연도 은근히 견제를 합니다. 그 빨리 출마지 결정해라 뭐 왜냐하면 안민석이 지금 경기지사 나오려고 하니까 예, 김동연이 출마 선언을 했죠 안민석은. 그러니까 이제 거슬린다고 이제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의리도 없지. 김동연이 사실 이재명 도와주려고 단일화까지 했는데 단일화까지 네. 하고 최근에는 입당까지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로열티를 인정을 해줬지. 안민석 이 새끼 뭐라고 자기 지금 도지사 하겠다고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던지는 김동연을 까 이렇게 의리도 없어. 근데 이제 좀 재미난 네, 기사가 이제 그 뒤에 나왔죠. 네네. 이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 이게 단독 기사라고 나왔어요. 네, 이재명이 이제 그 민주당 비대위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네, 맞아, 예. 맞아. 서울시장은 이제 송영길로 네. 좀 해주고 네. 경기지사는 김동연으로 하자. 아, 물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 민주당 공보국에서는 이제 해당 해명을 했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로를 보내가지고 네. 전화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진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월 1일에 이제 어제죠. 어제. 네. 어제 그 김동연 씨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예,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정성욱, 오, 김병욱. 오. 그럼 뭐 그냥 이재명이 등떠민 거 맞네. 하라고 이재명이 밀어주는 거 맞네. 그러니까 김동연은 이재명이 밀어주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어제 이제 송영길도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송영길은 등 떠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그 저기 권순욱 기자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이 송영길 서울시장 내보내고 그 송영길 지역구로 계양시죠. 아니 계양구. 네, 그쪽이 이제 상당히 안전빵이기 때문에 저기 뭐 대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민주당 지지세가 확고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이재명이 들어가서 이제 배지 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보궐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바로 네. 보궐로 나오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민석은 일단은 반대. 예, 일단 당 대표부터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총선 때 나오시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안민석 말이 전혀 안 들어먹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동연 옆에 정성호 서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조정식. 네. 예, 조정식 의원은 이제 자기 경기도지사 출마하니까 내 자리에 보궐로 출마해라.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간을 보겠지. 어디가 더 안전빵인지. 근데 조정식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이제 그냥 그 방탄복으로 배지 달라고 배지를 방패로 쓰라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이 어디로 빨리 이사를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네. 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를 했어요 서울로. 아들 자취방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소 좀 옮겼다고 그러더라고. 이 위장 전입 아닙니까 이런 거? 위장 전입이면 위장 전입이지 사실. 아들이 같이 살겠지 뭐. 같이 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 60일. 네, 60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6월 1일이 그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조만간 그러네요. 예, 이제 끝나야 돼요. 그러네. 빨리 이사하려면 네, 빨리 오늘 안으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4월 1일이니까. 이재명도 보궐로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사 위장 전입이라도 빨리 서류라도 빨리 네. 먼저 옮겨놔야. 아니 뭐 그쪽 지역구에 고시원 하나 잡아놓고 그러니까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시간에 떠밀려 가지고 뭐 그냥 지선은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네. 미국 경찰관 배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네네. 영화에서 보면 지갑에서 착 펼치는 거. 네네. 그게 보면 모양이 이렇게 보면 방패처럼 생겼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걸 쉴드라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배지를 쉴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재명이 이러는 거 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등 떠밀린 것 같아 보이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 차례가 안 가고 네. 나한테 이 서울시장 후보가 넘어왔다는 거는 네. 그 뭐라 그랬지? 그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역량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넘어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뭐 했죠. 같은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정신 승리 혹은 이제 자기 위안이고 사실은 지역구 날아가게 된 판인데 어쩌면 이제 이재명이 송영길 지역구를 먹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가 3순위 후보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닌가. 한편 이제 이낙연 대표님은 6월 달에 그 미국 가는 걸 확정 지었다고. 네, 기사가 네, 떴습니다. 맞습니다. 네. 1년 정도 이제 그 해서 뭐 미국에서 그냥 한반도 연구나 하고 오시겠다고. 보통 근데 그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선거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은 뭐 그냥 저기 놀러 가겠지 그런 생각 들기 마련인데 이낙연 대표가 미국 가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러 가실 것 같아. 그분 성격으로는 정말 공부를 하시고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냥 좀 저기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오겠다 그러면 어디 이제 뭐 산 같은 데 가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오겠다 그러면 놀러 가시는구나 그럴 텐데 한 번 더 문제 연구하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뭘 공부를 하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 지금 현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당 비대위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위원장은 네.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네. 그래서 책임자는 공천에서 배제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 반발이 심했다면은 대통령 임기 만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국정 지지율이 나올 리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42%잖아요. 지금 그 4분기 총 평균이 42%인가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네네, 맞아요. 임기 전체를 4분위로 나눠가지고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대선 때 보면은 47%까지 나왔잖아요. 대통령님 그 국정 지지율이. 예, 맞습니다. 이재명 지지율보다 넘어갔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뭐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재명도 표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은 자기 역량 이상의 표를 받았지 사실.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리고 저는 이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권이더라도 항상 정권 말 되면 불만 나올 거라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모두가 다 이익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지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그러면 뭐 집값 떨고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 살 수 있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까? 아니지. 그 사람들이 다 집을 사고 나면 자기가 산 집값이 오르길 바라겠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아주 전국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수도권이 이번 대선 그 득표 상황을 봐도 네. 수도권도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이 지금 뭔가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서울이 가장 규제도 많고 네. 많이 묶였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규제 지역 이외에 이제 다른 곳들은 무섭게 또 올라갔고 그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0억 이하이던 곳이 그래서 전부 다 10억을 넘겨버렸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경기도나 이런 곳은 이제 인천, 경기 인천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또 신도시 이런 발표도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집값 때문에 밀려 나온 사람들 때문에 네. 풍선 효과로 또 집값이 거기는 올라간 또 그런 또 상황이 있고 거래도 아마 좀 잘 이루어졌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불만이 별로 좀 없었던 것 같아.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박시현 씨는 쓸데없이 부동산 타령하지 말고 그냥 공천 원칙이라 똑바로 잘 지키라고 하십시오. 지금 뭐 벌써 기사 나오더만 음주운전 전과자들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 꽤 있다고 민주당에. 예, 많이 있다는 것 같은데 지금 또 그 시도당 따라서 네. 적용 기준이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뭐 결정을 하겠지만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나 제대로 세우라고. 그리고 그 원칙에 입각하면 이재명도 날려야 되는데. 이게 그 광주시당 같은 경우는 네. 광주시당 같은 경우는 15년 내에 3번, 10년 내에 음주운전 전과 2번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주운전 한 번 했다. 네. 5년 안에 최근 한 5년 안에 음주운전 한 번 했다. 뭐 그 네. 정도면은 일단 그 기준으로서는 이제 컷오프는 아닌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그 너무 좀 온정주의적인 거 아니야?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10년에 2번인가 그러면은 네. 일단 이재명은 무사한 겁니다. 그렇죠. 네네. 하지만 그 연예인 케이스를 봐도 음주운전 해가지고 텔레비 못 나온 연예인이 한둘이야? 그것보다도 정당의 잣대가 그것보다도 못하다면 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등 돌리지. 뭐 따지기 시작하면은 아무튼 뭐 쓸데없이 부동산 탓하지 마시고 뭐 비대위원장이라면서 헛다리 짚는 소리나 하고 있고 뭐 이상한 실수나 하고 말 실수나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에이 뭐 보기 좋습니다. 민주당 망하는 거. 별로 뭐 이렇게 막 안타깝거나 그러진 않네. 화나거나. 열심히 하고 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그리고 이제 그 갤럽에서 네. 그 조사를 했어요. 갤럽에서 이제 대선 패배. 막 끝나고 예. 3월 11일에 이제 네. 각자 이제 이재명을 뽑은 이유, 뭐 윤석열을 뽑은 이유, 네네. 그다음에 뭐 이재명을 뽑지 않은 이유, 뭐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재명을 뽑은 이유, 아니 윤석열을 뽑은 이유에서는 네. 부동산 관련된 거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 밑에 2% 정도 되나? 네. 예, 그 부동산으로 윤석열을 뽑았다는 분은 별로 안 계셨어요. 네. 1위가 그거였습니다. 정권 교체하라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비호감 대선이긴 했어요, 확실히. 네. 근데 이제 달랐던 건 뭐냐? 투표율은 여전히 높았다. 그 박근혜 이후에 그 네. 어떤 대선의 중요성 때문인지 몰라도 네네. 이명박 때처럼 이렇게 투표율이 낮지는 않았다. 높게 나왔는데 네. 정권 교체하라고 했다. 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결국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당선까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유례 없이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 네. 이재명 때문이라는 얘기죠. 무슨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뭐 찬성,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정권 교체라는 게 민주당 정권 교체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네. 봐야죠. 문재인 정부를 네. 교체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로남불 보기 싫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 누가 안 쳤지? 누가 안 쳤지? 네, 이재명이 안 쳤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네. 4월 1일날 이제 신현형 대변인 브리핑 보면은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씨 수사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민 2사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기경호용 압수수색.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결코 묵고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내로남불이네. 아, 민주당 그동안 묵고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재명 예. 비판하다가 저기 경찰 조사 받은 사람 내 주변으로 전화 돌려보면 꽤 나온다. 네, 그리고 현수막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현수막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현수막 건 사람만 조사한 게 아니고 그 계좌 털어가지고 후원금 낸 사람도 다 조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지금 그 고발 주체가 민주당 쪽은 아니다. 그렇죠, 이재명 지지 쪽도 아니고 이제 경찰이 그냥 인지수사. 인지수사한 거라고 하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그러고 있고 그거 말고도 이재명 관련해서 어저께도 트위터에 보니까 또 저기 뭐 분당 경찰서에서 연락 와가지고 조사 받게 생겼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저기 이재명 갤러리 같은데 보면은 DC 이재명 갤러리 같은데 보면은 사람들 자기가 그 댓글 단 사람들 고발했다고 리스트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다 못 가고 있잖아 민주당. 야, 얘네는 뭐 대선 졌는데도 홍위병이야. 네. 뭐 민주당이 뭘 결코 묵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나 빨리 지금 뭐 떼우고 이거 그냥 진짜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냐.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내 관련해가지고 고소고발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이 직접 고발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명예훼손 같은 거는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이재명 측에 연락을 해보면 법대로 해달라 그런 식으로 대답이 지금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공식적으로 와가지고 그 고소고발 하지 말라고 이재명이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뭘 민주당이 뭘 묵과를 하네? 니들부터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래놓고 무슨 지금 이 민주당 행태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친위 정당은 확실하게 변모를 했고 그 다음에 정적 그 또 열린공감에서 또 어저께 또 대단한 소리 했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 재산 1조라고.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 정적들, 그 이재명에게 정적이 될 만한 치명적인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껴 왔는데 그 어떤 일련의 그 이재명 띄우기의 과정들을 쭉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좀 알게 된 것들하고 좀 겹쳐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 사람들의 이제 그 러시아 교포들이죠 말하자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들을 그 어떻게 좀 외국 유튜브 채널들 통해서 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푸틴이 최소한 10년 이상을 이 전쟁을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 이거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갑자기 터진 전쟁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생뚱맞게 느껴졌잖아요, 많이. 크림반도 들어간 게 언제였죠? 밀고 들어간 게? 14년. 14년. 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게 뭐 난데없이 전쟁 터졌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아, 네. 근데 러시아 사람들 중에 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한 10년 전부터 10년 이상을 준비를 해왔다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냐면은 내부적으로 우크라이나 악마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다고 해요. 프로파간다를 계속 버텼다고 해.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도 2차 대전 때 나치랑 싸워서 이긴 나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신나치화 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방 세계에서 이 신나치화 돼가는 우크라이나를 묵과하지 않고 있고 그 조만간에 우크라이나를 칠 거다. 서방에서. 네. 그래서 러시아가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치기 전에 우리가 나치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동포니까. 그렇죠, 그렇죠. 걔네는 그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 논리를 그런 식으로 한 10년 전부터 계속 빌드업을 해왔대요. 푸틴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자체를 또 악마화를 계속 시켜왔는데 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코로나19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거다.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서 그걸 우한으로 퍼뜨려서 우한이 이제 그 말하자면 허브처럼 돼가지고 네. 거기서 퍼져 나갔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퍼뜨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걸 한 10년 동안 해온 끝에 이제 지금 와서 침공이 들어갔다는 거지.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 반대 탄압하는 수위도 장난이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로 집 밖으로 나가면 잡혀가. 반대 집회 시위장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적힌 백지를 들고 있는데 백지 들고 있으면 바로 잡아가요. 백지 들고 있는 사람이 끌려가는 그 영상이 실제로 있어요 보면은. 네네. 그리고 지금 전쟁에 관련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니까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사회적인 금기어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 안에서는. 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중국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좀 민주당에는 겹쳐 보이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단계 아마 이재명 까면은 그 비공 처리하잖아 지금은. 비공 처리하나? 네, 비공으로 돌려버리잖아요 글을. 아 그렇죠. 비공으로 돌려버리죠. 네. 근데 이재명 것만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전 대표라던가 뭐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 그렇죠. 까는 걸 그걸 비공 처리 안 되는 걸로 그 알고 당기에서 있습니다. 똥파리 소리 하다가 징계위 갔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거 신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단계 관리자한테도 신고하는 게 있고 징계위에 직접 신고 놓은 사람도 있는데 없어. 근데 이재명 까다가 징계위 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어떤 한 분께서 최근에 또 가셨죠. 네, 올려주셨죠. 네. 자, 그 처분 통지서인가? 네. 예. 그러니까 징계위 제명됐다고. 그것도 또 강원도당이더만 마침 또. 맞다. 그 더불어제약님도 강원도당에서 제명되셨잖아. 아, 더불어제약님. 강원도당 윤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반대자들에 대한 프로파간다로 이제 반대자들을 악마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대 어떤 지도자들 아니면 이제 반대해야 될 대상을 이제 악마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자들은 심각하게 탄압하고 아예 말도 못 꺼내게 만들고
그게 이제 러시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꼬라지를 좀 민주당이 거의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아니 원팀이라면서 왜 이재명만 지켜? 아니 원팀이면은 네. 뭔가 그 규칙이나 이런 룰이 공평타당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재명한테만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요. 예. 이건 기본소득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한테 빚진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찌라시인데 네. 어디서 그렇게 우연히 봤던 찌라시인데 거의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 안 합니다. 네. 근데 그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그 3억씩 받았다는 그 얘기. 3억. 예. 안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예. 뭐 그리고 그 돈이 이제 저기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네. 이제 파악은 안 되는데 거기도 이제 간 것 같다. 자, 3억에서 그러니까 대충 뭐 그럼 한 300억 넘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이제 민주당 의원 한 180명 되니까 예. 540억. 500억 넘고. 뭐 그러니까 대장동 국회에 돈으로 하면 다 뿌리면 900억. 그렇죠, 그렇죠. 대장동 할 때 1,000억만 있으면 된다고 이재명이 그랬잖아. 자기는 1,000억만 있으면 된다. 아 그거 가지고 맞춘 숫자인가? 그러니까 그 워딩이랑 이제 겹쳐서 이야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하여튼 흥미로운 네. 찌라시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요. 어쨌든 참 진짜 많이 닮았네요. 지금 네. 러시아 그러니까 상황이라. 결국 이제 독재 형태는 비슷하게 가는 거지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독재와 싸운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 민주당이 네. 후보 한 명 지키겠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이죠. 되게. 정말 그 뭐 악마랑 싸우다 보면은 악마가 되는 건가?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어떻게 이제 한 사람의 독단으로 집단을 굴리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부패가 생겨납니다. 부패가 네. 생겨나고 결국 그 부패 때문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를 못하게 돼요.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냉전 끝나고 나가지고 거의 경제적으로 망했다가 푸틴이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러시아 마피아들 때려잡으면서. 네. 그러면서 군 현대화를 다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그 빡센 무기들을 많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보니까 이거 헛껍데기들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급도 잘 안 이루어지고 네.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방산비리예요. 방산비리. 네. 우크라이나 장성들이 연락이 개쳐먹은 거야. 푸틴 독재 체제 하에서. 대대로 상호 견제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니까 푸틴 눈치만 잘 보면 되니까 뭐 전함 산다 그러고 장성들 다 요트한 듯이 굴리고 그런 식으로 나라가 굴러간 거예요. 푸틴 무능하네. 네, 무능한 거지 결국. 예. 자기한테만 잘 보면 되니 그런 식으로 눈을 가려버리니까. 예. 근데 이재명이 민주당이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가진 어떤 그 포텐셜은 크죠 사실. 사실 우리 같은 당원 있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네. 저 막 여성 당원들로만 채워져 있는 진보당들도 어떤 그 당원들의 실질적인 대국민 전파력 같은 거, 그 호소력 같은 면에서는 민주당이 문파들만 못합니다. 문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러니까 그 애들 안민석이나 그 도깨비 소리 한 게 걔는 비하의 의미로 그랬지만은 다른 의미로 봐도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당원 가진 당은 민주당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따져도 민주당 포텐셜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배출한 대통령님들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사람들이잖아. 국힘당 대통령들은 세계 어디 내놔도 다 쪽팔린 사람들인데 네. 그거 하나만 봐도 이 당이 가진 포텐셜은 엄청난데 이재명 하나를 지도자로 앉혀놓고 다 말아먹고 있는 거죠. 계속. 그 말아먹는 줄도 모르고 있고 지금 당에서 지금 뭐 나임내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한심합니다. 이 당을 이렇게 그 대단한 역량을 가졌고 그다음에 나라를 계속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정당을 가지고 한다는 짓이 이재명 지키기 그다음에 뭐 열린 공간 같은 애들 배불려주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한심한데 한편으로는
한번 제대로 쫄딱 망해야지 뭐 다시 또 기회가 생기겠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정말 민주당의 선택지가 이재명밖에 없다. 네. 죽어도 이재명이다. 뭐 그러면 죽어야죠. 네, 죽어야지 뭐. 네. 기꺼이 죽는 걸 지켜봐야지 우리는 네. 그때는. 같이 막 불쏘시개를 막 네. 집어 던지고 기름 좀 부어주고. 지포라이터 기름 이렇게 네. 뿌려주고. 막 이렇게 막 부채질해주고 할 수 있는 다 해야지. 자 이어서 이제 이 윤석열 캠프가 또 이상한 짓을 해대가지고 인수위. 네, 예. 인수위죠, 그렇죠, 인수위죠. 뭐 그 대우조선 이사장 신임 이사장이 이제 그 대통령님의 동생분의 동창이다. 근데 대통령님 동생분이 그 해양대 나오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선장하셨잖아요,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민정이실 때. 민정수석이실 때인가? 네, 민정이실 그때 원래 그 순번에 의해서 그쵸. 한번 이제 육지 근무를 네. 하셔야 되는데 내근으로 돌리게 네. 되는데 나가라. 네 너 돌아오지 마라. 배 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대통령님 나중에 동생분한테 좀 고기 좀 사셨나 모르겠다. 아무튼 뭐 해양대 나온 사람이 그리고 근데 이 양반이 36년 근속이에요. 대우조선에. 그렇죠. 일반 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쭉 올라가신 분인데 이 정도면 그 되게 인재지 대우조선 내부로 보면은. 그리고 해양대 나온 사람이 조선에서 사장 가는 게 뭐가 이상해? 그렇죠. 이건 뭐가 문제야 대체? 전문성 확실하고.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은 저기 뭐야 검찰청이 윤석열 동창이 반 이상인데. 그렇잖아. 그러네요. 중앙지검 같은 데 가면 다 윤석열 동창 뭐 선배 후배일 거 아니야. 그러네. 한동훈도 윤석열 후배 아니야 대학교? 그렇죠. 이걸 좀 태클이라고 걸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저기 트위터에서 저는 블레스님이었나? 그분이 이제 요 기사를 찾아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10년 6월 16일 기사가 하나 있어요. 보면은 네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대우조선 비리에 관해서 짚은 기사인데 뭐 보면 이제 그 기사 앞부분 내용은 저희 임원들이 돈을 많이 떼먹었다. 대우조선 지금 경영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때가 아마 한 7조 정도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던가 네. 뭐 그럴 겁니다. 박근혜 말기 예. 떼먹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기사 뒷부분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민병두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 해양 및 계열사 비상근 임원 자료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그 74명이 상담력 고문을 맡았다고 해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네네. 그중에 이제 근무 기간에 따라서 이제 뭐 9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챙겨갔는데 총 그중에서 31명은 대우조선 출신이지만 나머지는 다 외부 인사다. 그리고 이 외부 인사가 뭐 국정원 출신도 있고 한나라당 국장, 열린우리당 교육특별위원회 등 그러니까 조선업과 무관한 사람들이 이제 외부 인사가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74명 중에 네, 반 이상이지. 반이 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33명이 대우조선과 관련 없는 43명. 43명이구나. 와, 엄청 많네. 근데 이제 특히 보면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의 이제 후보 특보를 맡았던 함영태라는 양반, 이 사람은 이제 전 국민관광개발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다음에 전두환부터 이명박까지 6명의 전현직 대통령을 촬영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전두환 이제 대통령 사진가로 알려진 김재환, 이 사람이 란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의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근데 스튜디오인데 무슨 회장식이나 뭐 스튜디오 그 사진 스튜디오 엄청 보지, 큰가? 큰가 보지 뭐 중소기업급인가 보지. 아무튼 뭐 이 사람도 무슨 고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국민관광개발 대표이사 이 사람은 1억 2,090만 원 받았고 한 3년 동안 일하면서 네, 김 회장 이 사람은 9,600만 원 받아갔다. 거의 1억 원씩 받아간 거지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대우조선은 과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조전혁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권 인물을 사위이사로 선임했고 지난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조대현 변호사를 사위이사 후보로 추천해 정피와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우조선 이 이사라는 자리 자체가 네네네. 특히 국힘당 쪽에서 많이 이제 그 낙하산으로 활용이 왔다. 보훈 인사 그 자리로 많이 네. 활용이 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2016년 네.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대통령 동생분이 동창이라고 하시는 분은 사회의 인사가 아니라 36년 근속한 사람이에요. 뭐 5년 10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저기 대학교 졸업하고 평생을 다 바친 거지 대우조선에. 그리고 뭐
동생의 대학 동창이 누군지 보통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동생분이 해양대가 아니고 어디 뭐 다른 대학교 일반 대학교에 뭐 일반적인 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해양대 나왔으면은 해양대 나와서 조선에서 가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그렇죠. 예. 해양대는 그 군대 안 가요. 군대 안 가고 배 타잖아요. 네, 배 타잖아요. 예. 그래서 뭐 3등 항행사던가 뭐 네. 그렇게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네. 예. 일반 선은 아니지 해양대 출신들은. 네. 말하자면 사관학교 출신들이 바로 장교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태생이 바다 사나이인 분인데 그렇죠. 말하자면은 마도로스. 네. 이분이 조선소 이사장 가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냐 싶은데 요 2010년 기사를 보면은 이거 인수위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새끼들이. 그런 이제 의심을 품으실 거 청와대에서도 이제 반박 성명 그 청와대 대변인도 이제 반박 논평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쓸데없이 그 자리 하나 역시 탐내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으면 그 태클을 걸 이유가 없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노조였어요. 성명 나왔어요. 관련해 가지고. 아, 네, 노조. 근데 좀 제대로 된 인사인데 왜 지랄하냐고. 비슷한 일이 이 열린 공감을 둘러싸고도 있었죠. 삼부토건. 예.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님의 동생이 동생분이 네. 삼부토건 사장직을 네, 네. 맡아가지고 네. 수상하다고 이 자식들이 계속 엮어댔죠. 에휴. 그래서 인수위는 이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님은 또 이거 당선인을 예우를 참 잘해주고 계세요. 지금 보면은 오늘 나온 기사인데 오늘 이제 4월 2일 나온 기사인데 내일이 4.3 대주 추념식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윤석열이 원래 그 선거 때 추념식 참석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대요. 제주도 내려가서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국힘당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최초로 4.3 추념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한 명도 안 갔었구나. 네, 박근혜, 이명박 다 안 갔었대요. 음. 근데 제주도 가는데 대통령이 비행기를 내주셨어요. 전용기가 이제 코드 1, 코드 2가 있는데 그 코드 1 있고 2호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마린 1은 헬기들이고 그다음에 에어포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어포스 1, 에어포스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에어포스 2호기를 내주셨는데 이제 이게 보잉 737기인데 얘는 장거리 운행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주로 이제 뭐 국내 이동할 때나 아니면 북한 갈 때도 아마 대통령님이 타셨다고요 이 비행기를. 이거 이제 내일 윤석열 제주도 가는데 타고 가라고 내주셨다고 합니다. 아, 네네. 이게 이제 그 동안에 그 당선자가 비행기를 대통령 전용기를 탄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럴만했던 게 지금 이제 박근혜 탄핵되고 나가지고 대선 시즌이 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이 제주도 갈 일이 생겨서 이 비행기를 타게 된 거지만은 이전에는 겨울에 10월달에 선거하고 2월달에 취임. 2월 말에 이게 2월 말인가 3월 초에 아무튼 취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겨울 동안에는 웬만하면은 비행기 타고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라도 그렇죠. 이제 이 당선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탈 일이 없었는데 2호기를 타게 됐는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거에 관해서 해석을 하기를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어떤 이제 신뢰 관계가 있지 않느냐 전용기까지 내준 걸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 근데 저는 딱히 신뢰 관계가 없더라도 대통령님 품성이면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당선인이 그런 의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죠. 그렇죠. 뭐 네. 지금 경호도 지금 대통령이 준하게 받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죠. 총기 휴대한 경호원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네. 뭐 따지면 뭐 못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현직이 그렇다고 해서 안 내주면 또 이거 달라고 할 방법도 없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정배 들어갔다 그래버린다든지 네네. 그래버리면 그 끝이긴 한데 대통령 분성에 그러실 일은 없고 그 애초에 뭐 윤석열이랑 어떤 감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마땅한 일이다 싶으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신뢰관계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게다가 뭐 그 4.3 추모식 네. 참석이니까 되게 더더욱 뜻깊죠. 네. 네, 그럼요. 내일 대통령도 가시는지는 모르겠다. 뭐 가시면은 제주도에서 같이 볼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이랑.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대통령님은 도리를 다 하시고 있는데 이제 요 근래에 이 좀 시끄러운 문제가 하나 불거지고 있죠. 네, 그래서 김정숙 여사님 그 옷에 관련된 네. 특활비까지 나오고 거론되고 있고 비난이 네.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네.
이거 이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동안에 그냥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놓치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이걸로 태클을 걸어왔더라고요. 저쪽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클 건 게 2017년입니다. 아, 엄청 빨랐구나. 네, 당선 거의 당선되시자마자. 그 해, 예. 그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정미용이 태클을 걸었어요. 이 양반 죽었죠 지금은. 아, 네, 그렇죠. 네. 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이 양반이 이제 김정숙 여사가 당시에 이미 옷값으로 수백 원을 썼다고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17년에.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당시에는 뭔 개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그랬으니까 무시하고 거의 다들 무시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애국당이니까. 네. 예. 이제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2018년 6월에 이제 납세자 한 명이 처음으로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납세자 한 명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의혹 제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네. 굉장히 일찍 정보 공개 청구를 했군요. 네, 18년 6월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 7월에 청와대가 당시에 이제 뭐 국가안보,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 이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 3월에 납세자 한 명이 소송을 건 거예요.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거를 철회하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10일에 행정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에서 판결이 났는데 납세자 한 명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려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18년 7월에 정보 비공개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 연명에 공개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일부 승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개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다 까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뭐 일부 승소지만 일부 그냥 그 납세자 한 명 손을 확실하게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는 이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3월 2일에. 네. 이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3월 29일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의복금의 특활비 사용은 사실 무근이고 의선 구매비는 모두 사비라고 그렇게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입장을 뭐 사비면 사비를 밝혀라. 뭐 김정숙 여사 재산이 6억인데,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6억인데 사비는 어디서 나왔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대통령이 월급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대통령 월급 뻔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재산이 별로 증가를 한 게 없더라고요. 그 지출이 그 지금까지 몇 억이더라? 13억인가 뭐 그렇게 쓰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청와대 경내에서의 생활비랑 뭐 이런 거를 전부 네. 개인이 다 결제하는 걸로. 심지어 그 군부대 방문했었을 때 네. 치킨 돌리고 그러시잖아요. 그 대통령 사비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비. 네, 특활비 안 쓰시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대통령 월급으로 썼겠지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태클을 거나 싶고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어떤 뭐 하다못해 뭐 옷 같은 게 로비가 들어왔다 그런 정황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번씩 태클 걸어 볼만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이건 태클 걸 이유가 없이 특활비를 썼다고 해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특활비는 원래 그냥 알아서 쓰라고 던져놓은 그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네. 그 뭐 특별히 증빙 같은 거 하기가 좀 까다롭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 또는 이제 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네, 있는 네. 돈 네. 그런 게 특활비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정작 대통령 보면 그 치킨까지도 그냥 그 치킨도 그 장병이 한두 명인데 그 돌려면 은근히 돈 나갑니다. 그것도.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다 그냥 사비로 지출하셨는데 그런 양반 붙잡고 나가지고 무슨 옷이 뭐 참 이 태클 자체가 참 그냥 말하자면 그러니까 억가지시죠. 억지로 깔려고 깔거리를 만들어서 까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깔거리 있어서 까는 게 아니고. 예. 그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뭐 국힘당도 보면은 뭐 이 비판에 이렇게 한 숟가락 올리고 있고 계속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계속 입 닫고 있다가 어저께 이제 논평이 짧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엊그저께 나왔구나.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서 장문으로 반박한 분들이 윤영찬 의원, 이런찬 의원,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랑 또 한 분 더 있었는데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홍영포 의원이었나? 아무튼 뭐 대체로 그래도 그냥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의원들. 네, 그나마 좀 네. 뭐 이낙연 캠프 출신들 네. 일부가
이제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도 행정부의 일원으로 일했지만은 대통령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윤건영 의원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윤건영 의원은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고민정은 고민정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옹색한 소리 하고 어제 방송 나와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네네. 네. 김호준은 또 이 인간은 이거 실드 친답시고 그 뉴스공장에서 김정숙 여사 옷 그 짝퉁이라고. 짝퉁. 아이씨, 야이 씨발. 여사님이 짝퉁. 짝퉁도 아니지만 그 짝퉁이 못다 그러면 그건 더 문제예요. 그거는 특활비가 문제가 아니고 저작권 그러니까. 상표권 저작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새끼. 짝퉁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아무튼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좀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편 사람들은 문영찬 의원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이 납니다. 참 근데 이 대통령님이 애초에 여기에 그 청와대에서 애초에 여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했던 게 저는 그 후임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은 본인이 어떤 생각하신 바가 있어서 네. 특활비를 안 썼는데 그렇죠. 특활비를 아예 없애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특활비 또 후임 대통령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정치 행위로 계속 있어 왔었고. 그렇죠. 그냥 네. 다만 이제 대통령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내가 이거 쓰고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그리고 분들 뭐 그거 안 써도 뭐 충분히 네. 하고 쉬고자 하는 바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그렇죠. 의지로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거를 시스템으로 어떻게 고착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말씀 안 하셨을 가능성 충분히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이제 비공개이긴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 시스템 만드셨어요 대통령이. 네네. 특활비도 이제 쓰는 거 쓸 때는 막 대통령 임의로 쓸 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 내역을 따져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면 제적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은. 네네. 그렇게까지는 만들어놨으니까 그 특활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장치는 만들어 놓은 셈이고 그런 반면에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 선택의 문제인 거지. 네네. 지금 대통령이 특활비를 그 룰위업에서 처음에 이제 이거 누가 어느 분이 기재부 자료인가 이 특활비 내역은 안 나오는데 총 사용 액수는 매년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엑셀로 도표를 만드신 게 있더라고요. 결산 자료가 있으니까. 네. 그거 보면은 전임 때 비해서 매년 한 50억씩 덜 썼어요. 박근혜 때는 한 150억에서 160억 그 정도로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가지고는 90몇 억대였어요 항상 매년. 그러니까 역대 최저 특활비 사용. 최저 특활비 사용이죠. 네. 그게 다 말하자면 치킨 사비로 쏘시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 네. 결벽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더 챙기셨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전임에 관한 어떤 문신의 폭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님이 이렇게 처신하신 바도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바랄 건 아니긴 한데 만약에 내가 윤석열이었으면은 저 같으면은 이 특활비 문제에 관해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만약에 제가 지금 대통령 당선자였다 그러면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입장이 아닌 상태의 대통령 당선자였다고 해도 그거 태클 걸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지금 특활비로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말 부정이라면은 그 부정에 관련된 어떤 단초라도 잡아놓고 의혹 제기를 해야지 무슨 그냥 대통령 사비로 썼던 특활비로 썼던 그 자체로 문제 되는 것도 아닌데 내역 밝히려고 지랄하는 건 참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치를 했다고 태클 건데 다 아니라고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번번이. 그럼요. 대표적인 게 어디야 샤넬이었나 구찌였나 한글 쓰여진 샤넬이라고 샤넬이죠. 들었습니다. 한글 자켓 그거 샤넬이라고 막 또 명품 샀다고 지랄했는데 그 협찬 받은 거 입고 반납하고 그다음에 샤넬에서는 다시 그거를 기증해서 지금 인천공항에 기증돼 전시돼 있고 그다음에 브로치 하나도 무슨 어디 거였지 아무튼 명품 어디 거라고 막 난리쳤는데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장인 분께서 원래 갤러리에서 이제 그 전시 판매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그 기획은 취소되고 있는 거를 김정숙 여사님이 이제 마침 인도 순방하시면서 호랑이. 인도 총리가 호랑이를 좋아하니까 그 비슷한 걸 찾다가 찾으신 거라고 그러죠.
뭐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 뭐 그리고 우리는 사실 지지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양반들한테 저분들한테 무슨 사치 프레임 이런 거 씌우는 건 진짜로 참 택도 아니고 얼토도 않고 참 기도 안 차죠 말하자면. 맞아요. 기도 네. 안 찹니다. 네. 예. 하여튼 이 지금 인수위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근데 인수위는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예. 그리고 인수위를 당선자가 제어할 수도 없을 것이고 뭐 사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기존의 그 다른 대통령들 인수위 시절 따져봐도 인수위에서 자본 별로 없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수위 기간이 없었으니까. 없었어. 네. 그냥 아예 없었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도 이거는 정권 연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님 인수위 측이 김대중 대통령님 정권 쪽에 틱틱 댄 게 있어요. 보면 그 당시 기록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삐걱거려 그래서 그 당시 그것 때문에 또 그 호남 사람들이 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부분이 생겨나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권 그 교체기에 인수위는 항상 뻘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 청와대 옥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인수위 문제가 아니라 이 납세자 연맹이라는 단체 여기도 좀 꾸리해 느낌이 꾸리해. 네네. 그 국회의원들 공약 심사 공약 이행 따져보는 그 법률 소비자 연맹. 네네네. 거기랑 이 납세자 연맹 저는 이 두 군데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어디 머리 좋은 양반 몇 명이 딱 선점해가지고 요 아젠다를 선점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굴고 있는데 이거 뒷돈 엄청 받는 업체 같아요. 그러니까 납세자 연맹 법률 소비자 연맹은 실제로 국회 의원회관 안에 사무실 두고 엄청 갑질한다고 합니다. 시즌 되면은 법률 소비자 연맹도 그래도 이것도 한번 좀 파보면 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파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는 법률 소비자 연맹은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재명의 공약 이행률이 낮게 나왔어요. 네. 그 이재명이 그 로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거기 좀 찔러주면 축축 올려준다니까 금방. 아니면은 그 단체 안에 어떤 이재명 안티가 한 명 있든지 이재명 의외로 이제 이재명 까인 사람이 하나 있든지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것도 참 정권 깔 거 없어가지고 이런 걸로 까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하여튼 민주당 뭐 하냐? 뭐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뭐 이재명 뽑아달라고 그러더만 뭐 정작 지키지도 않고. 지키겠어요? 지킬 생각이 있겠어요? 뭐 이재명 지킬 생각밖에 안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 이제는. 네, 이제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그러다가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제 짜치기는 하죠. 네. 예. 지대가 말을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뭐 역시나 그런 거긴 한데. 네. 좀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네.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는 저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부 5년을 정리하는 국민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요거 이제 SNS에 당일날 이제 올라가면서 SNS에 청와대 SNS나 뭐 대통령님 계정에도 소개글이 올라와가지고 올라온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분량도 방대하고 원래 또 이제 이슈에 밀리다 보면 이런 것도 놓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라도 한번 요거 하나씩 짚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했나 싶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분은 거의 이낙연 전 대표님이 유일하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아무봐. 야당이야, 야당. 일찌감치 야당이야. 자, 그래서 이 국민보고서 시리즈를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 퇴임 전까지 쭉 시리즈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크게 나는 큰 챕터로 한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매주 이제 한 2-5개씩 짚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퇴임 때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말하자면 국민보고서 시리즈 오늘이 1편입니다. 1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요게 이제 그 홈페이지 주소는 report.president.go.kr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 청와대 계정으로 들어가시면은 국민보고서 탭이 있어요. 네. 글로 누르시면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총 5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와, 정말 방대합니다. 네. 이것들을 다시 이제 한국판 뉴딜, 선진국 도약, 코로나19, 선도형 경제,
포용적 복지,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국가 균형 발전, 국민 안전, 평화국가, 선도국가, 공정한 사회의 10개 대주제로 다시 이제 구분을 지었습니다. 네, 네. 50개 소주제를 다시 이제 10개 대주제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거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퇴임을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퇴임까지.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라도 짚어봐야지. 이거 우리가 문파인데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뭐 그런 취지로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요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더 시간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 문재인 정부 이제 시작할 때 네. 그 국정 100대 과제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김진표 의원이 그때 위원장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인수위에서 하시고 만드셨죠, 요거를.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제 비교해서 연결을 지어서 보시면은 좀 더 네.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챕터 구성은 그 100대 국정과제하고 네. 딱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한국판 뉴딜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부 초기에 자꾸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어떤 그 단어에 네. 굉장히 좀 매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게 글쎄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 문제였던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언론에서 자꾸 아니면은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 이쪽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태클을 자꾸 걸었기 때문에 그랬던 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그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하나만 가지고 어떤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UBC에서 기정님이 저희 같이 방송하셨던 기정님이 그 방송을 하실 때에도 네. 소득주도 성장뿐만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정경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양적 질적 다 추구했다는 거죠. 네, 세 개의 축으로 네. 네, 움직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 이라는 측면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거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맞습니다. 인상 네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네.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린다는 그 공약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9,000원대까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저항이 좀 있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이 좀 있었고요. 일단 그래서 꼭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드러내는 면이 아마 이거라고 볼 수 있죠. 한국판 뉴딜. 네. 그래서 첫 번째 한국판 뉴딜도 이제 다시 이제 또 그 5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네. 이제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이제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회라는 걸 청와대에서 열었죠. 그때 이제 처음 나온 말이고 이게 이제 단순한 코로나 시국의 이제 위기 탈출령이 아니고 한국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뉴딜의 이제 새로운 경제 동력 해서 DNA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댐 사업 있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데이터 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주도에서 한 거는 금융 환경 등 10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180개 센터로 이제 구축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또 이제 시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통합 기업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뭐 KT. 주로 이제 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많이 이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 인공지능 기업으로 많이 변모를 했어요. 보면 KT 그 기업 이미지 광고들 보면은 그래도 AI 쪽으로 많이 나오고, 네네. 그렇잖아요. 그다음 아니면 뭐 빅데이터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 그 이제 이미지를 많이 이제 쇄신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이미지 쇄신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 방향이 그런 식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공급 기업 같은 경우에 2019년에 393개에서 2021년 1126개로 2.9배니까 거의 3배 증가를 했어요. 2년 사이에. 엄청 늘어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도 2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20년 기준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도 2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 이게 이제 그 전해 같은 경우는 계속 연간 한 7% 정도 성장하는 수준이었는데 요 이제 디지털 뉴딜을 정부에서 표명하고 난 뒤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성장률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뛴 거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5G, 네. 5G가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국제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뭐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스마트 공장, 뭐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이게 이제 5G 기반의 이제 융합 산업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 서울 어딘가 보면은 인공지능 그 앰뷸런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를 그러니까 앰뷸런스 부르잖아요. 그래서 AI 앰뷸런스가 오잖아. 그럼 환자 실어가지고 진단하면서 바로 AI가 체크를 해서 그 진단에 맞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찍어줘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병원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앰뷸런스 안에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시제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재난 컨트롤도 그 근래에 들어서 그 여름에 수해날 때 방류량 유량 조절 같은 걸 AI로 제어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도 지금 원격 수업이 코로나 들어서면서 많이 이제 원격 수업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정부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그 어떤 교육 시스템 자체를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직접 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 수업 내용에 맞춰 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단순히 사람이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면은 이 교사의 방향성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AI가 이제 교과서를 짜주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린 뉴딜. 이것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탄소 경제 지향이죠, 이제 이게. 탄소 중립으로. 네. 2020년부터 25년까지 이제 그 보면은 뭐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집에 뭐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열회수 환기 장치,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장치 이름 보면은 보일러 배기구 같은데 열회수 장치 다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 1만 가구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광,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보급. 이것도 정부에서 엄청,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부 그 국책 사업 중 하나였으니까.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해가지고 뭐 전기차 보급 대수가 2021년 기준으로 하면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2019년 말과 비교해가지고 262% 늘었다고 합니다. 가파르게 2.6배.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수소차 같은 경우도 뭐 전년 대비해가지고 382%. 수소차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전기 충전기 10만 7천 기하고 수소 충전소를 170개소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 미래차 수출 물량이 2019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101.8% 증가했다고 합니다. 101.8% 증가했으면은 한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 해가지고 또 이것들은 이제 뭐 산업 단지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정책을 시행 중이고, 그래서 여수, 광주, 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 산업 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공장을 친환경 저탄소 시설로 바꾸는 스마트 생태 공장 사업도 추진 중이고, 이거는 올해까지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총 보면은 4대 방향해서 하위 12개의 과제에 대해서 총 42조 7천억 원의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민간 지방비까지 포함하면은 총 73.4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65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저기 아까 우리 인트로에 얘기했지만 4차 산업 해가지고 일자리 줄었다 그러는데 줄기도 하지만 느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더 원활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보조를 해서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게 힘든 곳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물꼬를 터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부 예산은 항상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시도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뉴딜 같은 경우는 뭐 마중물 수준은 아니고 거의 정부 주도라고 봐야죠. 이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정부에서 대고 있긴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잘 굴러가서 이제 더 이상 추가 지원 없이 그렇죠. 예 굴러가면은 그거는 이제 시작은 정부 주도로 한 거고 그렇죠. 네. 아주 성공적인 네. 이제 사업을 분야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휴먼 뉴딜 해가지고 이건 이제 그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입니다. 주로 나오는 게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제 처음 제시를 했어요, 정부가. 그다음에 네. 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으로 보호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근로소득 등 취업 형태 대신에 근로조건 등 취업 형태 대신에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을 하면은 뭐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엔잡러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투잡, 뭐 쓰리잡, 이렇게 포잡, 그런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그 추세에 맞춘 그런 이제 제도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에는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한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기업해가지고 5년 안에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는데 그 기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에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전년과 비교해서 가입자 수가 61.7%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보수 기준을 점차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는 274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서 새롭게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그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 기간도 기존에는 90에서 240일이었는데 이거를 120에서 270일로 확대를 했어요. 꽤 괜찮죠, 고용보험으로.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휴먼 뉴딜이라고 이름이 붙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제 복지의 일종이기도 예, 하죠. 사회 안전망 네, 강화 네, 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 이행 시에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을 하는데 50만 원씩 이제 매달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을 합니다. 총 이제 300만 원. 네네. 이거 2021년에 그 신청자 수 중에 61.7%가 그 20대 청년층 구직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지. 그렇죠, 그렇죠. 저 구직할 때 이런 거 없었는데 그만큼 세상이 좋아진 거죠, 사실은. 네. 이런 거 챙겨주는 것도 어디야? 뭐 이게 정말로 힘든 사람들한테는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다 커버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50만 원이면 도움이 꽤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그럼요. 네. 그래서 그 경제 활동 인구를 조금이라도 빨리 늘리기 위한 네.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어서 탄소 중립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복되니까 일단 패스하고. 네. 지역 균형 뉴딜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기억하실 겁니다. 코시국 때 한번 그 지자체장들 싹 다 불러가지고 지역마다 새로 발굴한 신사업이 뭐가 있냐 보고서 설명이 하라고 하니까 이재명은 나와가지고 배달 플랫폼 얘기하고 그랬잖아. 그거 얘기하고 코나이 얘기하고. 네. 그래가지고 분위기 쌓여주고 막 그랬던 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이제 이게 한국판 뉴딜 2.0에서 이제 그 지역 균형 그 뉴딜로 투자한 규모가 62.2조 원이라고 합니다. 총. 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주로 코나이로 다 들어갈 것 같아. 또 쓸데없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이어서 이제 뉴딜 펀드 이것도 이제 그 정부 펀드 많이들 드신 분들 많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들긴 했는데 네, 저도 돈이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20조 원을 조성을 하는데 이제 매년 4조 원씩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정책자금 총 20조 원 중에서 정책자금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에서 출자하는 자금인데 이게 7조 원. 그다음에 민간 자금이 금융기관이랑 국민 합쳐서 13조 원인데 민간 투자 중에 이제 7천억 규모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이제 그렇게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참여형 그 펀드로 모금을 한 것들을 가장 이제 그 재정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해가지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킨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거 펀드 열자마자 다 완판됐죠. 대통령님도 가입하시고 하면서. 네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항목 그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항목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항목 이제 선진국 도약. 그래가지고 네, 이제 선도형 경제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선진국 도약. 이것도 이제 다들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첫 번째 항목이 일본 규제 정면 대응. 예,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하면서 네. 이제 불산이 아니라 불화수소, 네. 불화수소를 그 수출 제한 품목으로 뜬금없이 네. 그래서 이제 불화수소를 이제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수입을 한다거나 네. 뭐 그때 러시아도 뭐 접근해보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또 다시 따로 한번 네. 원래 이제 채산이 안 맞아서 국내에서 생산을 할 능력이 안 돼서 안 했던 게 아니라 돈이 안 돼서 안 했던 건데 그렇죠. 이제 돈이 되니까 다시 시작한 거죠. 아무튼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보고서 보면은 이제 개요를 말하기를 2019년 7월 일본은 기습 작전을 하듯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했는데 뭐 위기는 기회라서 정부와 기업이 체계적으로 협력 대응한 결과 소재 부품 장비 이제 소부장이죠. 분야의 일본 의존도가 감소했고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세워 우리나라가 세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마스크 수급난 해결 이거 대표적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백신 진단 키트 개발, 그다음에 뭐 빅3 신산업 육성 등에도 소부장 방식을 적용해서 여러 난제를 해결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박영선이 광고할 게 있었는데 맞아요.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무슨 기본소득금도 뻘소리만 하다가 떨어지고 멍청하게 이것만 제대로 광고했어 진짜 훨씬 믿음직했을 텐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 결과 구매력 평가 기준해 가지고 1인당 국민 총생산과 국가 경쟁력, 국가 신용 등급증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 목표는 의존을 더 줄이고 앞으로 더 줄여가지고 더 추월하겠다. 발라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G7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좀 그 감성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한 게 100년 전인 1919년 파리에서 1차 대전 이후에 열린 이제 그 파리 평화회의 때만 해도 우리는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도 뭐 6.25 전쟁 겪으면서 완전 그야말로 최빈국이 돼가지고 64년에는 유엔 내 개발도 성공 모임 G77이라고 합니다. 못 사는 나라가 이때 네네. 이제 유엔 그 회원국 중에 못 사는 나라가 77개가 있었나 봐. G77의 창립 일원이었는데 96년에는 OECD에 이제 29번째 회원국이 됐고 그다음에 2008년에는 G20에 참석했다. 이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고 이명박이 엄청 광팔았잖아요. 그랬죠. G20 개최만으로 뭐 경제국 2조 원 그러고 막 이거 하면서 그때 서울 정비한다고 저기 막 노숙자들 잡아놓고 그랬던 것도 기억난다. 아, 네. 그랬다가 이제 2021년과 21년에는 G7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2년 연속으로 초대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는 2021년 7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다. 이거는 이제 64년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67년 만에.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우리는 그 식민지였던 국가 중에서 최초로 선진국에 올라간 국가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국민 총소득이 31,349달러로 2006년에 2만 달러 돌파 이후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었었다고 해요. 참 공교롭네 따지고 보면은 참여정부 때 2만 달러 넘어가고 아 그러네요. 문재인 정부에 네. 되니까 3만 달러 넘어가고 경제를 유능한 경제를 민주당이었는데 경제에 유능한 게 민주당이었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경제도 네. 민주당이 잘하고 안보도 네. 민주당이 잘하고 네. 그래서 권력을 맡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시고서 대통령이 되셨죠. 근데 지금 기본소득이나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승질난다 갑자기. 아무튼 뭐 지금 외환보유액도 그 뭐 전 세계 8위 수준이고 그다음에 뭐 국가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네. 뭐 아시아에서도 지금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워낙 금융허브니까 그리고 뭐 거긴 조그만 그 도시 국가잖아요. 네네. 은행이 거의 은행으로 먹고 사는 조그만 도시라고 보니까 조그만 도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라를 제외한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는 것도 의의가 있죠. 일본도 아니고 뭐 홍콩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K 컨텐츠의 힘. 이건 다들 아시는 거겠죠. 뭐 BTS나 뭐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웹툰이 웹툰에 뭐 웹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붐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웹툰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IP 지식 자산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어떤 코어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뽑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영화를 만들든지 애니메이션을 만들든지 뭐 드라마를 만들든지 그래서 이제 이 IP 확장 그 지식 자산의 이제 그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콘텐츠가 이제 웹툰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이제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게 큰 의의가 있고 이게 말하자면 그 8,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제 붐이 됐잖아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네, 네. 뭐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류의 영향으로 이제 뭐 한복, 한식 같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들도 많이 해외에서 이제 그 주목받고 또 실제로 많이 보편화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사례로 제가 이제 하나 들고 온 게 그 미군 전투식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국 음식들이 꽤 들어가요. MRE 드셔본 적 있어요? 미군 전투식량? 아니요, 없습니다. 그 어떤 건지는 아시죠, 대충? 예. 그 저기 뭐 아무튼 뭐 뜨거운 물에 넣어 먹고 레토르트로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그 뭐 저기 비건식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 음식 그러면 주로 이제 멕시칸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이제 이게 그 MRE 말고 신형 전투식량이 2018년부터 개발이 됐는데 미군이 이거는 그 에너지바 형태로 먹는 건데 좀 아무튼 가공 방법이 좀 특수해가지고 원래의 맛을 보존한 상태로 데우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지금. 신기하네. 이게 총 9개 품목이 지금 개발이 됐고 대부분 보면은 뭐 견과류, 그다음에 과일 그런 것들인데 이 중에 이제 육류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코리안 바베큐 스티어 프라이 패킷. 스터 프라이 패킷. 네. 예. 그러니까 불고기입니다. 불고기. 예. 볶았다는 거죠. 네. 볶은 묶음이라고 해야 되나? 소고기 볶음 묶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그렇죠. 에너지바 형태로 나와요. 딱 이거 압착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불고기가 바 형태로. 이게 전투식량에 들어갔다는 거는 미국 내에서 그 상당히 일반적인 그런 음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예. 뭐 이렇게 좀 특이하고 사람들 가리는 음식 같으면 못 집어넣잖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게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짜는 게 전투식량인데 이게 여기 불고기가 들어갔다는 건 좀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례로 들고 왔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미군 전투식량에 불고기 들어. 예. 그것도 코리안 바비큐라고 명칭이 딱 붙어가지고 좀 대단하다. 보고 있나? 네. 황교익 선생님? 맞다. 교육부장은 또 그러겠지. 또 이것도 야끼니쿠에서 나한테 그러고 코리안 아니네 막 그렇게 얘기하겠다. 사실 이거는 그 저기 뭐야 이명박 부인 김윤옥 씨. 네네. 그냥 한식 세계화 사업. 세계한다고 그 돈 쓰고 다녀가지고 한 수백억 썼죠. 도움이 됐나 모르겠다. 뭐. 근데 그 양반보다 백종원 씨가 기여한 게 훨씬 클 거야. 유튜브로. 네네. 네. 그 실제로 해외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백종원 씨 유튜브. 네네네 맞아요.
참 그리고 참 어쨌든 간에 지금 이만큼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해외에서 이제 거부감 없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제 이어서 그 마지막으로 미디어 허브 도약.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해외 주요 통신사들이 국내를 이제 기점으로 아시아 기점으로 많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이제 어떤 거점 네. 그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이제 한국에 어떤 출장소를 차리는 셈이 되는 건가? 아시아 출장소를 이제 예. 그래서 좀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뭐야 BBC 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해외 유명 통신사들이 대형 통신사들이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뭐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를 이제 뭐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언론 자유도가 가장 높고 아시아에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언론 자유도 높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회복했죠. 뭐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우리가 뭐 저기 기레기라고 욕은 하지만은 정부에서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탄압하는 것도 아닌데 자유도 더 높여줘도 될 텐데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제 이전에 워낙 낮아졌던 것이 있어서 뭐 그래서 그렇겠죠. 그다음에 뭐 세계 10위권 경제, 그다음에 뭐 편리한 ICT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아닌가. 뭐 정부에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 방역이랑 그다음에 이제 K 컬처로 이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국뽕이 차오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 기억이 나네요. 이제 뭐 신년 기자 간담회 같은 거 네네. 하시면은 그 해외 기자들한테도 네. 뭐 질문 기회 주시고 네.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기자들이 그 한국어로 대통령님께 질문하고 네. 욕도 먹고 저 태도로 칭찬도 많이 받았던 로랄 비키 같은 기자도 있고 뭐.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미디어 허브. 요건 이제 앞으로도 이 대국민 보고서는 앞으로도 이어서 계속 소개를 하겠지만은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랑 별개로 뭐 시간이 나시면은 한 번씩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홈페이지 좀 조회수가 높아야지. 그렇죠. 이거 정리하신 분들 좀 기가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따뜻해졌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 밤에는 전기장판이 필요해. 네네. 지금 이제 마치 가을처럼 일교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계속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벌써 그 꽃망울들이 그렇습니다. 목련꽃 피고 개나리꽃 피고. 네. 이제 옷은 좀- 이제 확실히 겨울 옷을 집어 넣어야죠. 패딩은 못 입고. 네. 그런데 나 오늘도 패딩 입고 오긴 했구나. 뭐 그거는 이제 완전 한겨울 패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쫓기니까. 네. 그래서 또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꽃 보시면서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 네. 잠깐씩 정치에서 벗어나시는. 뭐 지금 다들 그렇게 큰 스트레스 요즘 김 여사님 자꾸 까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구나. 그러려니 하십시오. 뭐 그래도 뭐 괜찮을 겁니다. 네네. 워낙 뭐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별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도 지키고 있잖아요. 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네. 우리가 믿는 만큼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민주당 망하는 꼴이나 강 건너 불구경으로 즐겁게 지켜보면서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